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이 채널을 들어오신 여러분께 최소한 시간 낭비는 안 된다, 그 정도 제가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 제공해 드릴 주 목적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민낯을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소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미리 제 얼굴이나 이런 거는 좀 가면을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좀 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채권 추심인으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대학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금융기관에서 1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자진 퇴사를 결정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뜻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상황이 예의치 않아서 2015년도부터 채권 추심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여러 신용정보회사에서 거치고 해서 지금 현재는 S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제일 2015년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인으로 일을 할 때 5만원 주고 신용정보협회에서 발행한 채권 추심 업무 연수교재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받고 나서 저는 일주일간 이 책을 정독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 그 전에는 제가 금융기관에서 근무는 했지만 채권 추심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 연수 교재를 정독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지금 채권 추심 업계에서 일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어느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제일 처음에 채권 추심 회사 들어간 데가 세일신용정보를 들어갔는데요. 거기 들어갔더니 기존에 채권 추심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첫 대면이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채권 추심을 20년 했다. 어떤 사람은 30년 했다. 아주 베테랑입니다. 20년, 30년이시겠다 하면은.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옆에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1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별 것이 단 일도 없구나. 이 사람들이 채권 추심을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이 사람들한테는 별 것이 없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을 밤을 새가면서 정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도 있었고 모르는 내용도 있었지만 모르는 내용은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번 읽은 게 아니고요. 항상 곁에 두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채권 추심 회사 근무하는 채권 추심인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는 옆에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옆에 직원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은 스스로 뭐든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기가 알아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뭘 한 가지를 알았다 하면은 그건 오래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요, 그거는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은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한테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날 시험 볼 때는 기억이 어느 정도 나서 뭐 답안을 제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2, 3일, 일주일만 지나면은 다 잊어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은 스스로 알아내려고 공부를 하고 요즘 네이버에 물어보고 또 우리 채권 출신을 하다 보면은 법무사, 변호사를 끼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그 조언을 구하려고 그런 목적도 있고 실제 어떤 법적 조치를 진행할 때 채권 출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그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법적 행위라고 말하기는 그러지만은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채권 출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채권 출신인 명의로 채권 출신회사 명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 출신인이 채권 출신회사에서 뭐 압류를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 불법 출신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채권자 명의로 채권자 비용으로 모든 법적 절차, 소송 절차는 진행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채권 출신입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채권 출신 회사 직원, 채권 출신 회사 직원으로부터 채권 출신 독촉을 받게 되는 경우에 뭐 채권 출신 회사 직원이 채권 출신인이 뭐 뭘 언제까지 안 갚으면은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강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들은 다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 발언들입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뭐 소송을 한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한다. 주어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꼭 붙어야 되는 거지. 채권 출심회사, 채권 출심회사, 채권 출심회사 소속 채권 출심인이 뭘 자기 명의로 어떤 뭘 한다 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자,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가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습니다. 근데 제일 억울한 경우는 모르면서 속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채권 출신 뭡니까? 쉽게 이해해서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겁니다.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건데 합법과 불법의 가장 첫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합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공정한 채권 출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제 줄여서 공추법이라고 하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여튼 뭐 채권 출신인으로서 채권 출신 활동을 하는데 지켜야 될 각종 규정이나 이런 지도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 합법적인 게 되고요. 그걸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 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채권 출신이 되려고 하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허가받은 채권 출신 회사와 채권자 간에 채권 출신 위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서 작성이 없이 어떤 채권 출신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미등록 채권을 지금 그 채권 출신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 형사로 하면은 크게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회사에도 이제 쌍벌 규정이 돼가지고 그 채권 출신이 소속된 신용정보회사도 같은 이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무조건 채권 출신을 할 때는 채권 출신 회사 명의로 된 채권 출신 위임 계약서상에 채권자가 잡히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날인하든지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회수가 됐을 때 얼마를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할 건지 그 수수료 계약까지 그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상적으로 3영업일 지나면 그때부터 채권 출시민이 채권 출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영업일은 여러분이 채권 출심 회사하고 채권 출심 위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썼다고 바로 채권 출시민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출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 출심 위임 계약을 회사하고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채권 출심 회사하고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채무자한테 인지된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 출심 위임사실 통지서라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편물 발송한 해서 도달이 되는 기간을 통상 3영업일로 옵니다. 3영업일로. 그래서 그 3영업일이 지나면 그때 채무자한테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채권 출심을 실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출심은 합법적인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업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가 1차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신용정보회사로서는 인지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고려신용정보는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 출시민은 대부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급여 생활자가 아닙니다. 채권 출시민들은요 100이면 100 다 위임직 채권 출시민입니다. 위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회수된 아니면 자기가 계약했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회사하고 수수료 계약을 합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 그 기타 소득자로 해서 3.3%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신고한 입금 계좌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어떤 자기가 지급받은 성과 수수료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는 기타 사업자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소속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 채권 출시민의 어떤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관계를 뭐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채권 출시민이 명함 주면서 어느 회사 이렇게 직원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상 그게 아닙니다. 채권 출시민은요 자기가 회수했던 그 회수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사하고 계약했던 그 수수료만 자기가 받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자기가 회수를 많이 하면 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회수를 많이 했을 때는 많이 받을 때는 그 3천만 원을 한 달에 받기도 했습니다. 길지만 내가 회수를 못했다 그랬을 때에는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회수를 1원도 못했다 하면 수수료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일반 동국생활자처럼 직장에만 계속 나가고 하면 날짜 돼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회수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수가 돼야지 자기가 수수료를 받고 이러게 하기 때문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느냐?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채권 출시민입니다. 채권 출시민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죠. 회수가 됐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권 출신 계약을 해가지고 신용조사도 하고 재산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 금액이 매덕 떠 있습니다. 집 주소를 가봤더니 원룸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살지도 않습니다. 살지도 않는 데다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채권 출신이다 하면은 그 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이거는 100이면 100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희가 봉급생활자가 아니고 회수가 됐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뭐 돈과 어떤 노력 이런 거는 다 사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디서 누구한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요. 채권 출신 회사하고 채권자하고 계약 관계는요. 회수된 금액에 몇 프로 딱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신용정보회사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뭐 조사를 하고 기다리고 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권 출신이니 채권자한테 내가 이렇게 이랬으니까 기록급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양아치 새끼입니다. 계약한 대로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 사람 몫. 채권 추심 회사나 채권 추심인은요, 채권자에게 계약했던 그 계약서대로 회수가 됐을 때만 그 회수된 금액에 약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약정 수수료 외로 뭔가 요구를 한다면요, 그거는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해줘서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채권 추심인은요, 딱 계약을 할 때하고 계약서 계약한 후하고 180도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는 일단 상담을 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는 채권 추심인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채권 추심인을 몇십 년을 했고 채권 추심에 빠삭한 사람이고 자기한테 의뢰하면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대부분의 채권 추심이 그렇습니다. 저도 외인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100%다 회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건을 의뢰받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3건, 4건 해결하면요, 그 직원은 정말 유능한 직원입니다. 10건을 의뢰받았는데요, 한 건을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채무자가 파산자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행불자입니다. 뭔 수로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 돈을. 그런 사람 돈은요, 국가에서도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자기가 마치 모든 의뢰만 하면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100% 사기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와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못 받아요. 더불어 못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의뢰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 신용정보 이 업계에서 몇 년을 근무했고 자기가 뭐 유능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는요, 1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과장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양아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요, 특히 대부분의 그 신용정보회사에서는요, 채권 출신 계약을 할 때 신용조사 수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신용조사 수수료는요, 회수와 상관없이 계약할 때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많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작게는 20만원씩 이렇게 받으라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왜냐? 간단합니다. 회수를 못해도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조사 수수료는 일단 수입이 되는 겁니다. 채권 추심인 입장에서도 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회수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용조사 수수료를 그 10년 동안 일하면서 단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제일 처음에 신용정보회사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저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하러 가다 보니까는 대부분 채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야, 내가 어디 신용정보회사하고 채권 출신 미용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서 돈은 신용조사 수수료를 따고 착수금이라고 어떤 명목으로 내가 얼마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화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강간무소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제가 처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했습니다. 마음을 나는 신용정보 수수료는 절대 안 받는다. 나는 정상적으로 회수해서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약정 수수료만 받는다. 그 원칙을 딱 그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나 어떤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조건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용조사 해야 되니까 신용조사 수수료 얼마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신용불량이 많고 연락도 안 돼. 뭐 행불자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채권자한테 연락도 안 해줍니다. 그런 사실을 자기가 조사했던 사실을 제대로 보고도 안 해주면서 그냥 파일 접습니다. 캐비넷에 집어넣어 들어갑니다. 절대 그 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때 회수 불가능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 채무자 일을 안 합니다. 왜냐? 그 채무자한테 계속 그 채무자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이 다 자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봉급생활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회수가 됐을 때 약정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아치 같은 성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약할 때는 자기가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아주려고 하면 신용조사도 해야 되고 재산조사도 해야 되니 얼마 신용조사 수수료를 회사로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 자기가 신용조사를 합니다. 그 신용조사 수수료를 입금하고 재산조사 비용을 입금을 했다 해서 신용조사가 되고 재산조사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안 내도요. 기본적으로 신용조사 수수료나 재산조사 비용을 안 내도 모든 신용정보회사는요. 지금 허가받은 모든 신용정보회사에서는요.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신용조사가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신용정보회사는 그 재산조사 항목이 한두 가지가 더 많이 있을 뿐, 어떤 회사는 한두 가지가 좀 빠져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신용조사나 재산조사는 어느 신용정보회사나 다 합니다. 돈 1원짜리 안 내도요. 계약만 하면, 채권 출신 계약만 하면 다 해줍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신용조사나 재산조사가 안 되면은 채권 출신이 일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 정보가 있어야지 채권 출신도 일을 하는 거지.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용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신용조사나 재산조사를 필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깔아줍니다. 거기서 특정 회사 몇 군데는 좀 재산조사 항목을 여러 가지로 그 재산조사 할 수 있는 그 사이트 정보를 쉽게 이해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정보를 사옵니다. 정보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니 뭐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회원 가입해가지고 정보를 사옵니다. 그 정보를 이제 우리 일반 채권 출신민한테 정보를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신용정보회사는요,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다 제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신용조사 수수료를 주고 재산조사 비용을 줘야지만이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채권 주시민이 일단 자기 수수료 몇 푼 챙기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부담 안 해도 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요, 그 돈이 받아야지 일단 회수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은 일단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요, 채권 출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신용정보, 기업 신용정보 그 데이터를 다 사와서 그걸 뿌려줍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비용이 발생 안 할지 모르지만요. 채권 출시민이 여러분한테 계약을 하려고 가는 순간 차를 타고 가면 기름값 들어가죠. 그 시간 또 들어가죠. 비용이 다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신용조사, 수수료니 재산조사 비용이니 그런 명목으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저기 뭐 상담하고 계약하러 가는데 이게 다 제 비용이거든요. 제가 차량 운행해서 거기까지 가서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또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어디 좀 멀리 왔다 갔다 하면 2-3시간 금방 깨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저희 채권 출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조사 수수료, 재산조사 비용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비용을 채권자한테 하는 채권 출신민들을 기본적으로 양아치 근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채권 출신 계약을 해서 회수를 해서 약정 수수료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약정 수수료는 뭐 회수는 뒷전이고 일단 계약하면은 신용조사 수수료니 뭐 이런 걸로 수수료 먼저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주말마다 시간 내서 올릴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돈 빌려주고 아니면 물건 주고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직접 날마다 그 사람들 쫓아다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의 채무자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정보회사 왜 유임을 해서 일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회수가 됐을 때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 신용정보회사에다 계약만 하면 나머지는 신용정보회사에 다 일을 봐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머리 아프게 그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그럴 거 없기 때문에 좋은데, 단 한 가지, 신용정보회사에다 이용을 해줬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채권 추심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주는 겁니다. 신용정보 채권 추심인은요, 어떤 회사든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이 돼야 돼 있어야지만이 합법적인 채권 추심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든지 소속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양아치같이 신용조사 수수료나 이런 것만 땡기고 회수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성심성의껏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회수가 안 되면 왜 회수가 안 되는지 채권자한테 그때 보고해주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전자한테 채권 출시 의뢰를 하겠습니까? 후자한테 채권 출시 의뢰를 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요, 사소한 거지만은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못 받을 돈도요, 어떤 사람한테 의뢰했더니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받을 수 있는 돈도요, 어떤 사람한테 의뢰했더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그만 선택의 차이가요, 결과에서는 엄청난 결과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처음이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음번 영상부터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실 사례나 상담 사례나 회수했던 사례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뭐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